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 성실하게 저축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다. 부모님 세대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월급의 절반을 저축하면서 허리띠 졸라매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죠. 10년 뒤에 지금보다 부자가 되어 있을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 그 전에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라도 있으십니까? 서울 신림동에 사는 33세 직장인이 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저축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월급으로는 대출이자도 버겁고 집값은 매년 더 멀어진다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10년 전보다 월급이 분명히 올랐는데 10년 전보다 집은 더 멀어졌어요. 계산이 안 맞습니다. 분명히 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더 가난해진 느낌이 드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운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개인의 노력 부족도 아니에요. 2026년 1월 프랑스 파리경제대학의 세계불평등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소름 끼치는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전 세계 상위 10%가 부의 75%를 가져갔고 하위 50%는 겨우 2%를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절반이 2%를 나눠 갖고 10%가 75%를 독식하는 구조예요.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격차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설계한 시스템일까요? 오늘 이 구조만 이해하면 왜 열심히 해도 안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돈은 어떻게 버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해서 버는 돈, 노동소득이라고 하죠. 월급, 사업소득, 프리랜서 수입 같은 것들입니다. 또 하나는 돈이 돈을 버는 구조, 자산소득이에요. 이자, 배당, 임대료, 시세 차익 같은 것들이죠.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소득 중에 어떤 게 더 빨리 늘어날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3% 수준이었어요. 반면 금융자산과 부동산에서 나오는 비근로소득은 연평균 9% 이상 성장했습니다. 3배 차이가 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열심히 일해서 월급 3% 올릴 때 부동산 가진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9%가 불어나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같은 금액을 가졌어도 노동소득으로 번 사람과 자산소득으로 번 사람의 격차는 거의 2배 가까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최근 10년간 물가 상승률이 약 30%였는데 같은 기간 임금 상승률은 15에서 20% 정도였습니다. 뭘 의미하냐면 월급은 올랐는데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일해서 월급이 올랐는데 살 수 있는 건 더 줄어든 겁니다. 이건 마치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인 거죠. 아니, 제자리도 아니에요. 러닝머신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니까 사실상 뒤로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부동산 가진 사람들도 처음에는 월급 모아서 산 거 아니냐고. 맞습니다. 1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문제는 지금이에요.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평균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4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 건을 넘어섰습니다. 연봉 5천만 원 버는 직장인이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24년이 걸려요. 실제로는 생활비 쓰고 세금 내고 하면 40년도 모자랍니다. 40년이면 은퇴할 나이인데 그때 첫 집을 사는 거예요. 반면 10년 전에 5억짜리 집을 산 사람은 지금 그 집이 10억이 넘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5억이 불어난 거죠. 이 사람이 40년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번 겁니다. 노력과 성실함이 자산을 이기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2025년 기준 상위 10%가 전체 금융자산의 63%를 보유하고 있어요. 하위 50%는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고작 2%입니다. 반이 2%를 나눠 갖고 10%가 63%를 차지하는 구조예요. 부동산까지 포함하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상위 10%는 평균 18억 건의 순자산을 보유한 반면 하위 10%는 부채를 포함하면 순자산이 마이너스입니다. 가진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격차가 개인의 능력 차이 때문에 생긴 걸까요? 상위 10%가 하위 50%보다 30배 더 똑똑하거나 30배 더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세계불평등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최근 30년간 최상위 계층의 자산은 연간 8%씩 증가했어요. 하위 50%는 연간 2에서 4%였습니다. 출발점이 다르면 같은 노력을 해도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인 거죠. 이걸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마라톤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출발선에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이미 30km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같은 속도로 뛰어도 누가 먼저 골인할까요? 뻔하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0km 지점에서 출발한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있고 출발선에서 시작한 사람은 맨발로 뛰어야 해요. 이게 지금 자산 격차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아니에요. 이 격차가 대물림 된다는 겁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은 38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소득 수준을 거의 그대로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부모가 가난하면 자녀도 가난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노력해서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다는 희망 자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5 대한민국 불평등 종합보고서를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납니다. 보고서는 자산 격차가 단순한 부의 차이를 넘어서 미래 소득, 교육 기회, 주거 안정성까지 연쇄적으로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동한다고 분석했어요. 부모 세대의 자산 유무가 청년 세대의 주거 선택, 결혼과 출산 결정, 교육 투자 여력까지 좌우하고 이게 다시 다음 세대의 격차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부의 사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볼게요. 첫째, 노동소득은 자산소득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게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둘째, 인플레이션이 월급쟁이의 실질 구매력을 계속 갉아먹고 있어요. 셋째, 자산 격차는 세대를 넘어 대물림되면서 계층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10년 전에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이 62%였어요. 올해는 34%로 반토막 났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재산이 성공을 결정한다는 응답은 70%를 넘어섰어요. 사회학자들은 이걸 계급화의 심리적 완성이라고 부릅니다. 노력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이미 대중의 인식으로 자리 잡은 거죠. 문제는 이 인식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구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주식 투자나 코인으로 인생 역전한 사람들 있지 않냐고. 맞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구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투자로 성공한 사람 뒤에는 투자로 망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자본이 적은 사람일수록 리스크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요. 100만 원 가진 사람이 전액을 투자해서 50% 손실을 보면 50만 원이 남습니다. 10억 가진 사람이 1억을 투자해서 50% 손실을 봐도 9억 5천만 원이 남아요. 잃어도 되는 돈의 규모 자체가 다른 거죠. 가난한 사람이 투자로 부자가 되려면 부자보다 훨씬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고 그 리스크는 대부분 실패로 돌아옵니다. 청년층 사이에서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 공동투자 같은 소액 투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노동 대신 자본의 길을 선택하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다는 뜻인데 문제는 이마저도 운의 영역이 크다는 겁니다. 투자 실패로 손실을 본 청년층이 빚더미에 앉는 불평등의 2차 전이도 현실화되고 있어요. 탈출구라고 생각했던 길이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 세금을 걷어서 저소득층에게 재분배하는 정책을 펴고 있죠. 기초연금도 주고 각종 복지 혜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불평등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이런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나와요. 왜 그럴까요? 누진세를 걷는다고 하지만 최상위 계층으로 갈수록 실효세율, 그러니까 실제 소득 대비 세금 비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부자들은 세금을 피할 방법을 알고 있고 그걸 실행할 자원도 있습니다. 결국 세금 부담은 중산층에게 집중되고 재분배 효과는 약해지는 거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양적 완화예요. 코로나19 때 각국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경기 부양한다고.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은행을 통해 시장에 풀렸는데 부유층은 돈을 더 빌리기 쉽고 저소득층은 수혜를 받기 힘든 상황이 전개됐어요. 결과적으로 자산 가격이 폭등했고 자산을 가진 사람은 더 부자가 됐으며 자산이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졌습니다. 경제 위기가 터질 때마다 정부가 돈을 푸는데 그 돈이 결국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 데 쓰이는 아이러니한 구조인 거예요. 자, 여기서 당신의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월급 외에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있으십니까? 부동산 임대료든 주식 배당금이든 이자 소득이든 뭐든요. 만약 없다면 당신은 지금 러닝머신 위에서 뛰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도 제자리이고 속도가 빨라지면 뒤로 밀리는 구조예요. 만약 자산이 조금 있다면 그 자산이 연 9% 이상 불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행 이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당신의 자산은 인플레이션에 갉아먹히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난해지는 구조예요. 만약 당신이 20대나 30대라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청년층 10명 중 1명만 자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나머지 9명은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자산을 축적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 격차는 더 벌어지고 나중에 부모에게 상속받지 못하면 평생 세입자로 살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이 이 구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구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노동소득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건 당신의 능력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야근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자산을 어떻게 불릴지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은행 적금이자가 연 3%인데 물가 상승률이 3%면 실질 수익은 0입니다. 세금까지 빼면 마이너스예요. 돈을 은행에 넣어두는 건 안전한 게 아니라 천천히 가난해지는 겁니다. 물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리스크라는 걸 알아야 해요. 셋째,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복리의 힘은 시간이 길수록 강해져요. 지금 당장 큰 돈이 없어도 매달 조금씩 자산을 불려나가면 10년 뒤, 20년 뒤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나중에 돈 생기면 하지라고 미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안 옵니다.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넷째,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져야 합니다. 투자로 인생 역전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해요. 대박을 노리다 쪽박 차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연팔에서 10% 수익만 꾸준히 내도 20년이면 자산이 4배에서 6배로 불어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이게 현실적인 부의 축적 방법이에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노동소득은 한계가 있고 자산소득은 복리로 불어나며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벌어집니다. 이 구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같은 노력을 해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 10%가 전 세계 부의 75%를 차지하는 건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둘째, 노동소득 증가율 3%는 자산소득 증가율 9%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어요. 셋째, 이 격차는 세대를 넘어 대물림되면서 계층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구조를 모르면 평생 러닝머신 위에서 뛰다가 끝납니다. 알아야 대응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국은행은 앞으로 10년간 불평등 지수 상승 폭이 과거 20년 동안 누적된 수치의 3분의 2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격차는 지금보다 더 빨리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힘든 위치에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면 최소한 구조는 파악하신 겁니다. 이제 행동할 차례예요. 오늘 골든라이너는 여기까지입니다.